할아버지, 이 편지들 모두 반송된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딸에게 보낸 520통의 편지. 단 한 통도 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4개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당신은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 겁니다. 우체통 앞에 할아버지. 2015년 봄, 서울 도봉구 쌍문동. 낡은 5층짜리 빌라 단지 입구. 그곳에 붉은 우체통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쓰냐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체통 앞 낡은 나무 벤치에는 늘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0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때 약볕에도 그 자리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매일 저기 앉아 계실까? 집에 갈 곳이 없는 걸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걸까?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며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올해 78, 키는 165cm 정도. 허리가 약간 굽은 마른 체구. 항상 깨끗하게 달인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입으셨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맑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먹고 아침 9시부터는 청소를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특히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그 위에는 편지지와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사진 한 장. 20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의 졸업사진. 할아버지의 딸 박수진. 10시가 되면 할아버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언제나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 한 병, 작은 수건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낡은 편지 몇 통. 딸이 보내온 마지막 편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 페인트가 벗겨진 벽, 좁은 복도에서 풍기는 김치찌개 냄새. 1층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바로 앞에 우체통이 보였습니다. 빨간 우체통. 세월의 흔적으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 나무 벤치. 할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아 앉을 때마다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우체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 시간.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앉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2005년 가을. 딸 수진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내는 수진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저녁에는 건물 경비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수진이의 웃음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크면 꼭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미국에서 공부 더 하고 싶어요. MBA를 따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이가 멀리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내 꿈을 이뤄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2005년 9월 15일 인천공항. 수진이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건강해야 한다. 아빠,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편지도 쓸게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수진이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인형들, 벽에 붙은 가족 사진.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울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잘 되길 바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아, 아빠는 잘 지낸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 내가 좋아하던 짜장면을 먹었단다. 너 없으니 맛이 없더구나.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수진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요. 학교 생활도 재밌어요. 여기 날씨는 정말 좋아요. 한국 음식이 그립지만 친구들이 잘 챙겨줘요. 아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편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수진이의 편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쓸게요. 그리고 3년째. 편지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늘 바빴습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4년째. 수진이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수진이가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에 갈 수 있겠니? 아빠,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냥 여기서 간단히 할게요. 나중에 한국 가면 될게요.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이제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그래도 할아버지는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매주 한 통씩 10년 동안 520통의 편지. 하지만 수진이의 답장은 1년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짧은 안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수진이의 편지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한 통씩, 변함없이.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우체통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수진이의 편지가 올까? 혹시 오늘은?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릉푸릉.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혹시 수진이의 편지가? 우체부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 이름은 김철수. 이 동네를 담당한 지 5년째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그래, 혹시나 해서.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할아버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죄송합니다. 우편물이 없으시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내일 또 올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리시는 편지 꼭 올 거예요. 고마워, 젊은이.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진아,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너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체통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시려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집에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할아버지는 고집스러웠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우산 위에 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체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우체통을 뒤돌아봤습니다. 내일 또 올게. 할아버지의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1개, 김치 몇 점.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첫눈이 왔단다. 너 어릴 때 눈 오면 참 좋아했지. 눈사람 만들자고 졸라서 아빠가 손이 꽁꽁 얼도록 만들어줬어. 기억하니? 할아버지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할아버지가 외우고 있는 유일한 영어 주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국제우편 요금 1200원. 할아버지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닿기만 한다면. 편지를 붙이고 할아버지는 다시 벤치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수진이의 편지가 올까? 하지만 그날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고 2016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할아버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쓰고 매일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붙인 편지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 수진이에게 도착했을 텐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장도 없고 반송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잘 갔겠지. 수진이가 바빠서 답장을 못하는 거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아빠한테 화났니? 아빠가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도 쓰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체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우체부 김철수 씨가 왔습니다. 비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비를 맞고 계세요? 감기 걸려요.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김철수 씨는 자신의 우산을 할아버지에게 씌워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김철수 씨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김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김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모두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내가 보낸 편지들? 반송되어 돌아온 겁니다. 주소지를 찾을 수 없다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주소를 찾을 수 없다고? 네, 할아버지. 수취인 주소 불명으로 모두 반송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뭉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맨 위 편지를 봤습니다. 자신의 글씨로 쓴 수진이의 이름. 하지만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Return to sender minus address unknown. 반송, 주소 불명. 할아버지는 두 번째 편지를 봤습니다. 역시 같은 도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 뭉치를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30, 45통. 지난 3개월 동안 보낸 편지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이사를 간 건가? 아니면?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반송 편지가 온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 뭉치를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에게 닿지 못한 편지들, 되돌아온 마음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보낸 편지들은?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도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반송됐을 수도.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마도 훨씬 전에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짐이 되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봉투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고맙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에서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봤습니다. 모두 자신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 수진이를 향한 사랑. 하지만 모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잘 지낸다. 수진아, 오늘 내가 좋아하던 짜장면을 먹었단다. 수진아, 너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편지를 읽으며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우체통 앞 벤치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벤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풀이 죽은 모습.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동안 안 나오셔서 걱정했습니다. 미안하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김철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김철수 씨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 이건 할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우체부 박민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본 건 제가 이 동네에 배치된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편물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하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모습.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기다리실까? 하지만 며칠 전 반송 편지를 드리면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면회를 못 간 주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부대 앞까지 오셨다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다고, 하지만 면회 시간이 지나서 저를 못 만나셨다고, 그래도 부대 정문 앞에서 2시간을 서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부대 앞까지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 드릴걸, 더 자주 연락드릴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걸.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내일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0년 동안 기다리신 그 마음, 이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체부 김철수 올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철수 씨를 봤습니다. 김철수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들를게요. 같이 도시락 드시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체통 앞 벤치에는 2사람이 앉았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우체부 김철수 씨. 매일 점심시간 김철수 씨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먹었습니다. 때론 말없이 앉아 있었고, 때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아니, 철수야. 김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철수야,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버지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2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2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2사람. 10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도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키웁니다. 사진관의 빈 의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 50년 넘은 오래된 사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원 사진관 낡은 나무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작은 가게. 이곳의 주인은 최영호 사진사. 올해 72. 사진을 찍은 지 50년째였습니다. 최 사진사는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1970년에 이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진관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졸업사진. 모든 중요한 순간에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최 사진사는 늘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진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꼭 찾아오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손님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한순자 부부. 1965년 4월 15일. 두 사람은 이곳에서 결혼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최 사진사는 25살의 젊은 사진사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28, 한순자 씨는 23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최 사진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봄날. 김철수 씨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한순자 씨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 카메라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최 사진사는 사진을 인화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다. 오래오래 행복하길. 일주일 후, 두 사람이 사진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진을 보며 한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나왔네요. 그러게 사진사님 덕분이야. 두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최 사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사진사님, 우리 두 사람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최 사진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 분이 원하는 만큼이요. 김철수 씨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자. 한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매년 오늘 4월 15일에 여기 와서 사진 찍기로. 김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 약속하자. 죽는 날까지. 최 사진사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55년 동안 1966년 4월 15일 두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양복을 입고 한순자 씨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사진사님, 우리 왔어요. 오, 두 분 기억합니다. 최 사진사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1967년에도 왔습니다. 1968년에도 해마다 어김없이 두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였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가끔 아이들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념일만큼은 둘이서만 왔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 최 사진사도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를 찍어주기 위해 2015년 4월 15일 결혼 50주년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는 78, 한순자 씨는 73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왔소. 한순자 씨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당신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그래. 나이 먹으니 이것도 잘 안 되네. 최 사진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올해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물론이죠. 우리 약속 기억하시죠? 죽는 날까지 매년 이날은 꼭 사진을 찍는다. 최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어르신들의 약속.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사진사님도 50년 동안 여기 계셨잖아요. 우리 모두 대단한 거죠. 셋이서 웃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사진 찍을까요? 두 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김철수 씨는 정장을, 한순자 씨는 하얀 블라우스를. 50년 전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사님, 우리 몇 번째 사진인가요? 최 사진사가 생각해봤습니다. 올해로 50번째입니다. 한순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참 빨리도 갔네요. 그러게요. 사진을 찍고 나면 두 분은 늘 사진관 앞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최 사진사가 직접 끓여주는 녹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한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당신 옆에서 늙을 수 있어서. 한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쑥스러운 소리를. 김철수 씨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한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최 사진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구나. 50년을 함께하는 사랑.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16년 4월 15일 5,000번째 기념일. 최 사진사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를 점검하고 조명을 맞추고 의자를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두 분이 오시는 시간. 최 사진사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 10분 아직 안 오셨습니다. 10시 30분 여전히 안 오셨습니다. 최 사진사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11시 문이 열렸습니다. 최 사진사는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놀랐습니다. 김철수 씨 혼자 오셨습니다. 어르신 부인께서는. 김철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내가 지난 겨울에 먼저 떠났습니다. 최 사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철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내와 같이 했던 약속. 최 사진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 50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자 씨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찍어주시겠습니까? 최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놓으셨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김철수 씨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우리 약속 지켰소. 당신이 없어도 나는 왔소. 최 사진사는 렌즈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51년을 함께한 부부. 이제는 혼자 남은 남자.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 둘. 최 사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최 사진사는 평생 찍은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인화되는 동안 김철수 씨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진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철수 씨와 아내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김철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아내도 좋아할 거예요. 최 사진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사님, 이상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내년에 제가 못 오면 이 사진을 아내 사진 옆에 놓아주십시오. 우리 둘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게. 최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일어서시면서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네. 내 옆에. 그리고 문을 나가셨습니다. 최 사진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 하지만 꼿꼿한 뒷모습. 최 사진사는 알았습니다. 저분은 내년에도 오실 거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2017년 4월 김철수 씨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최 사진사는 혼자 사진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최 사진사는 알았습니다. 김철수 씨도 아내를 따라가셨다는 것을. 최 사진사는 작년에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철수 씨와 아내 사진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50년 전 결혼 사진. 최 사진사는 두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사진관 벽에 젊은 시절의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한 두 사람. 최 사진사는 두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사진사는 사진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김철수 씨처럼 약속을 지키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나 누군가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을까봐. 사진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51년의 사랑,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70번 버스의 마지막 승객. 경기도 양평군 시골 마을을 도는 70번 마을버스. 아침엔 사람들로 붐비지만 저녁이 되면 점점 조용해지는 노선입니다. 이 버스를 15년째 운행하는 김 기사님이 계십니다. 김동수 기사님, 올해 56, 마을버스 기사로는 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만큼은 15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네. 김 기사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6시 막차. 거의 매일 빈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막차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운행하냐고. 하지만 김 기사님은 반대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한 분 늘 마지막에 타시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옥계마을 정류장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는 한 할머니. 기사 양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이춘자 할머니, 올해 76, 거의 매일 이 막차를 타셨습니다. 할머니는 맨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죠. 김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천천히 갈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평소보다 더 천천히. 김 기사님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늘 천천히 가달라고 하실까? 집에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을 보니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작게 웃기도 하시고 때론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계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 기사님은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덜 외롭네. 김 기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기사님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네요. 할머니 댁 근처 벚꽃 다 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나가는 논밭, 오래된 마을 해관, 익숙한 풍경들, 하지만 함께 볼 사람이 없는 풍경들. 김 기사님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양반, 고맙습니다. 말 걸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김 기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요? 아들, 딸들 다 서울에 있어요. 바쁘니까 자주 못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사니까.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종점까지 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중간에 내리시는데 그날은 끝까지 타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종점까지 가시네요? 네, 오늘은 거기 가봐야 해서요. 종점은 시내 요양병원 앞이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아프신 건가? 며칠 뒤 김 기사님은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춘자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 그 양반 요새 병원 자주 다니신다던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그런데 왜 혼자 다니세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신가 봐요. 괜찮다고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김 기사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 기사님은 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어때요? 춥진 않으시죠? 기사 양반 참 친절하시네요. 할머니,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괜찮아요. 기사 양반이 이렇게 말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김 기사님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할머니가 버스에 타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기사 양반, 네, 할머니, 다음 주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김 기사님은 놀랐습니다. 네, 병원에서 입원하래요.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김 기사님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그럼 완쾌하셔서 다시 타셔야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사 양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동네가 살만했어요. 김 기사님, 꼭 다시 만나요. 그래요, 꼭요. 할머니는 내리시며 뒤돌아보셨습니다. 기사 양반, 항상 건강하세요. 할머니도요. 꼭 좋아지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백미러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김 기사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김 기사님은 매일 옥계마을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타실까봐. 하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김 기사님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춘자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병원에서. 김 기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막차를 운행하면서 김 기사님은 할머니가 앉으시던 자리를 계속 봤습니다. 빈 자리, 할머니가 없는 자리. 김 기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더 많이 말 걸어드릴 걸, 더 자주 웃게 해드릴 걸. 김 기사님은 후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기사님은 결심했습니다. 70번 버스 막차의 맨 뒷자리 하나는 절대 다른 손님을 앉히지 않기로. 며칠 뒤 버스에 손님이 많이 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뒷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기사님, 뒷자리 앉아도 되죠? 김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는 예약석입니다. 예약석이요? 네, 소중한 분이 언젠가 다시 타실지도 모르니까요. 남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 기사님은 그 자리를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다시 올까봐, 혹시나 할머니가 앉을 자리가 없을까봐. 버스를 운전하며 김 기사님은 백미러로 빈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천천히 갈게요. 약속 지켰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반찬 봉투. 인천 월미도 근처 작은 바닷가 마을의 어시장. 새벽 5시면 하루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싱싱한 고등어요. 오늘 잡은 갈치. 한번 보고 가세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올해 74. 에휴, 오늘도 몸이 천근만근이네. 할머니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어두운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따뜻한 물을 데우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옷을 입고 허름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그래야지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걸. 할머니가 사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 멸치 한 봉지, 두부 한 모. 늘 필요한 만큼만 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두부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두부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돈 내야지. 에이, 할머니는 우리 단골이잖아요. 할머니는 끝까지 돈을 냈습니다. 고마워. 그래도 돈은 내야지.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집에 아픈 남편이 계시다는 걸,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다는 걸 반찬 가게 주인이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 요새 더 힘들어 보이던데? 생선 가게 주인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남편분이 많이 편찮으시다던데? 집에서 누워만 계신다고. 아들도 일을 못하잖아.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버티시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나 젊었을 때 여기서 장사도 했었어. 이깟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의 하루는 고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6시에 집에 돌아와 남편을 씻기고 아들을 깨우고 아침을 지어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짓고 또 먹이고 저녁을 짓고 또 먹이고 남편 약을 먹이고 아들을 재우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잠들었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아들아, 밥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안 오셨네? 반찬 가게 주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셨는데? 두부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장 상인 5명이 의논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집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5명은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빌라. 할머니는 2층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산 반찬 봉투.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짧은 메모. 오늘은 시장을 못 갑니다. 남편이 밤새 많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시 갈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상인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짧은 메모였지만 그 글씨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찬이라도 해드리자. 나는 생선 좀 드릴게. 나는 두부하고 야채 챙겨드리자. 나는 김치 담아드리게. 나는 국 끓여드리게.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집 문 앞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생선조림, 두부, 나물 반찬, 된장찌개. 누가 두고 갔는지 이름을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쌓인 음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할머니는 음식을 하나하나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할머니는 빈손으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를 본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반찬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죠. 생선 가게 주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장사를 한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반찬 가게 주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린 가족이에요. 이 시장에서 만난 가족.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정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이후 시장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아픈 날엔 약을 사다 주고, 외로운 날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같이 먹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할머니, 우린 식구잖아요. 반찬 봉투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혼자였던 삶이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4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체통 앞에 할아버지, 사진관의 빈 의자, 70번 버스의 마지막 승객, 시장 할머니의 반찬 봉투,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사진 한 장이, 느리게 달리는 버스가, 반찬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당신도 어쩌면 누군가의 편지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진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천천히 달리는 버스였을지, 누군가의 따뜻한 반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이 따뜻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부모님께, 형제에게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작은 기적들 4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버티시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었습니다. 나 젊었을 때 여기서 장사도 했었어. 이깟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의 하루는 고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6시에 집에 돌아와 남편을 씻기고 아들을 깨우고 아침을 지어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짓고 또 먹이고 저녁을 짓고 또 먹이고 남편 약을 먹이고 아들을 재우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잠들었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아들아, 밥 먹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안 오셨네? 반찬 가게 주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오셨는데? 두부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시장 상인 5명이 의논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집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가보자. 5명은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빌라. 할머니는 2층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산 반찬 봉투.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쓴 짧은 메모. 오늘은 시장을 못 갑니다. 남편이 밤새 많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시 갈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상인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짧은 메모였지만 그 글씨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찬이라도 해드리자. 나는 생선 좀 드릴게. 나는 두부하고 야채 챙겨드리자. 나는 김치 담아드리게. 나는 국 끓여드리게. 다음날 아침, 할머니 집 문 앞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생선조림, 두부, 나물 반찬, 된장찌개. 누가 두고 갔는지 이름을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쌓인 음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할머니는 음식을 하나하나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할머니는 빈손으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를 본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반찬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라고? 당연한 거죠. 생선 가게 주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장사를 한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반찬 가게 주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린 가족이에요. 이 시장에서 만난 가족.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정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이후 시장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대신 들어주고, 아픈 날엔 약을 사다 주고, 외로운 날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같이 먹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할머니, 우린 식구잖아요. 반찬 봉투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혼자였던 삶이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4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체통 앞에 할아버지, 사진관의 빈 의자, 70번 버스의 마지막 승객, 시장 할머니의 반찬 봉투,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사진 한 장이, 느리게 달리는 버스가, 반찬 한 그릇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말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걸. 당신도 어쩌면 누군가의 편지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진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천천히 달리는 버스였을지, 누군가의 따뜻한 반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이 따뜻함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부모님께, 형제에게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작은 기적들 4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